네, 답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역량의 그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 말은 이제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집중을 통해서 집중을 위한 IT 아웃소싱의 개요. 정보 시스템 관련 그 정보 자원 관리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이 전부를 뭐라 그러냐면 토탈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건 괜찮겠습니다. 토탈 아웃소싱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거를 이제 셀렉티브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활동이다. 뭐 장기적인 계약이다. 뭐 장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의 특징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신기술 도입 및 위험을 감소하고 전문화, 조직의 슬림화, 기술력 확보, 비용에 대한 절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소싱의 장점이면서 아웃소싱의 가장 중요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의 절차와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서 요약한 거는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상, 위치, 범위 결합해서 전체를 이렇게 그룹해서 설명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에 해서 SaaS다. 뭐 클라우드 기반의 IT 서비스 SaaS. SaaS는 IP망을 이용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아웃소싱 형태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니어쇼어와 오프쇼어, 즉 뭐 오프쇼어다. 그러면 이거는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아웃소싱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BTO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BPO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BPO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죠.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 부분을 말 그대로 아웃소싱하는 형태. 네 번째가 유틸리티 컴퓨팅, SLA 기반의 서비스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아웃소싱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보다 한 4개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 세 번째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고려사항, 즉 바꿔 쓰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점의 내용이 좀 이쪽에 이제 쓰다 만 거고요. 결론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특정 기업의 아웃소싱을 모두 다 하는 토탈 아웃소싱 형태를 할 경우에는, 한 기업에 종속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문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면 이 끝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IT 운영 자원이나 일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기업 전략이다. 그리고 주로 전략 기획과 IT 전략에 대한 기획, 요거를 아웃소싱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EO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뭐 개념 정립에 차이가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의 도입 방법이 있고, 즉 여기서는 이제 뒤쪽에 결론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IT 아웃소싱의 장점,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IT 아웃소싱의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단락, 결론에도 고려사항이었고 단락에도 아웃소싱의 현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고쳐야 돼요. 즉 결과적으로 도입 절차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입 절차의 양도 굉장히 많고, 이거 4줄만 쓰면 됩니다. 1교시에서는. 근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크럼입니다. 팀의 유기적 결합과 트래킹을 중심으로 하는 애자일 프로세스이다. 그래서 작은 팀서부터 짧은 개발 주기를 하고, 결론 시장 환경의 요구사항과 새로운 프로젝트와 특징을 추출해서 백로그라는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를 스프린트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때 이제는 뭘 하냐면 스토리 포인트라고 해서 규모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그 스프린트 미팅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점 중에 그 스크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과다한 작업이 가는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써줘도 될 것 같고, 백로그 작성에 표준이 없고 작성이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기존의 요구사항 명세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구사항 기술서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얘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변경에 대한 요청 자체가 쉽기 때문에 고객은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지만, 개발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과중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기대 요건이니까 6개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잘 하셨는데, 플러스 1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다에다가 XP와 비교표를 하건 다른 거와 비교표를 하건 비교표 하나를 더 넣으세요. 그래서 지식의 개수를 7개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로 만드는 게 좋고, 보통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저는 여기를 하나 더 쓰는 전략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XP고요. 짧은 개발을 통해서 뭐 위험을 줄이는 애자일 프로세스이다. 그죠? 여기도 애자일로. 그리고 XP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이제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부와 더불어서 96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에서 TDD를 출력해서 뒤에다 붙여두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테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요구사항 변경이 수용이 좋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단순성, 의사소통, 빠른 피드백, 용기, 존중과 같은 5가지의 가치가 있고, 유저 스토리라는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TDD의 유닛 테스트 생성, 이건 뭐 좋습니다. 이게 TDD, 그다음 페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요게 요렇게 반복된다 그런 거고, 여기 시스템 온유라는 거는 시스템 메타포를 만든다, 즉 기술 아키텍처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적 스파이크를 통해서 기술 아키텍처를 정의한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고객 참여와 페어와 그 다음에 TDD 그리고 리팩토리. 근데 여기 문장을 좀 풀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명이 개발자가 작업한다가 아니라 페어 프로그래밍은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개의 소스를 2명의 개발자가 작업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 쓰고도 남죠.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서 쓰면 좋을 것 같고, 3단락 같은 경우도 XP의 적용 및 이렇게 활용 분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복적 점증형 테스트 TDD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JUnit과 같은 단위 프로그램 자동화 통해서 할 수 있다. 즉 보면 정리하신 건 잘했는데 결론 쪽을 항상 이렇게 2줄로 끝내요. 이거를 4줄로 끝내세요. 4줄로. 그래서 뒷면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줄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결론 쪽에 그런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구조적 방법론의 요구사항 명세서. 이제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와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가 있고, DFD와 DD와 소단위 명세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하셨는데, 원래 의도는 이 산출물의 샘플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30회 셀리 기술사 모의고사 풀이를 봐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답안 정리라는 세미나 교재를 봐도 되고, 이 두 개 무엇을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0회 모의고사 풀이에서 DFD의 예제와 DDD의 문법, 미니스펙의 문법,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 명세서의 샘플을 뒤에다가 이렇게 이 답 뒤에다가 붙여줘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와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요는 뭐냐?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인터페이스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비용과 생산성, 일정, 품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론적인 말은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비용을 하드웨어 비용이 초과하는 현상. 우리는 그걸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층 구조는 프로세스와 도구와 방법이 있고, 프로세스는 KPI-A라는 키 퍼포먼스 에리어라는 평가 프로세스가 있고, 방법은 분석 기법, 그죠? 구조적 분석 기법, 혹은 설계 테스트 기법, 도구는 자동화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기술의 발전은 코어셋을 활용하는 이제 프로덕트 라인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웹공학, 이제 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법론을 웹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게 사실 공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들을 그저 뒤에다가 메모해 놓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모듈화, 일반화, 정보운이, 로컬리티, 캡슐화, 단계적 상세화 이런 것들을 그저 메모를 해 두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보죠. 소프트웨어 위키. 이해의 부족과 엔지니어링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즉 그저 추상화, 복잡한 걸 간략하게 표현하는, 그 다음에 분할과 정보,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해결하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단계적 상세화 세분화죠. 일반화, 공통적인 특성을 묶어서 재사용을 향상시키는 방법. 모듈화,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는 거. 정보운이,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직접 참조를 제어한다. 그죠? 그래서 원리가 있고,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언어. 여기도 이제 설명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최근 동향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이, DFD가 뭐고, ERD가 뭐고, 케이스툴이 뭐고, 자동화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써주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 모델링입니다. 자, 쭉 이제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끝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유즈 케이스. 시스템의 시각적 대상을 통해서 바운더리 기능,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 관점에서 뭔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모델링을 유즈 케이스 드리븐, 유즈 케이스 기반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즈 케이스 기반의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OSE라는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와 유즈 케이스의 릴레이션이 있고, 작성 절차는 그쵸, 액터부터, 왜 이벤트부터 식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구조화, 그리고 명세서를 만드는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면, 구조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들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어소시에이션서부터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include, 그 다음에 extend, 이 네 개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면요, 이 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끝에서 이렇게 한 거는 좋습니다. 끝에서 이렇게 정리한 건 좋은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 관계가 뭔지, 이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그래, 어소시에이션은 액터와 유즈 케이스 간의 의미적 링크 관계, 그런 말을 좀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릴레이션십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